제1권 난세의 강 제2장 요녀 등장. BC 782년 주선왕의 뒤를 이어 태자생이 주유왕으로 등극하며 주왕조의 12대 왕이 되었다. 그러나 주유왕은 기대를 저버린 군주였다. 그는 암군의 어리석음과 폭군의 난폭함을 겸비하여 평범함조차 이루지 못했다. 주유왕은 망국의 즈음에 등장하는 군왕의 스타일은 대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암군과 폭군, 암군은 어리석은 군주를 가리키며 폭군은 난폭한 군주를 말한다. 대체로 암군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난세에 출현했다가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반면 폭군은 평화로운 시기에 등장해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번에 등극한 주유왕은 암군과 폭군의 기질을 모두 갖춘 한마디로 자격 미달의 제목이었다. 우선 그는 나라 일에 관심이 없었다. 조정에 나가 신하들과 국사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이는 암군의 전형이다. 거기에 난폭하고 음탕하기까지 했다. 부왕 주선왕의 상중에도 상복을 입기는커녕 술에 취해 음악을 들으며 무도함을 서슴지 않았다. 폭군의 전형이었다. 때마침 노재상 소호, 윤길보, 중산보 등이 세상을 떠났다. 그 외의 노신들은 신진 세대에 밀려 은퇴했다. 괴공 석보, 제공, 그리고 윤길보의 아들 윤구가 조정의 중역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주유왕의 신복으로서 그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전념했다. 주선왕 때의 중신들로 태사 백양보, 정백우, 조숙대 등이 남아있었지만 바른 말을 하는 탓에 주유왕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었다. 궁성 내부의 사정이 이러한 와중에 밖에서는 천재지변이 연이어 발생했다. 기산의 지진이 일어났다. 위수, 경수, 낙수가 동시에 말라버렸다. 기산이 무너져 백성들의 집이 묻히는 참사가 발생했다. 기산은 주왕조가 창업되기 전 터전으로 삼았던 지역이다. 따라서 왕실에서 발벗고 나서서 수습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도 주유왕은 태평천하였다. 보다 못한 중신 조숙대가 주유왕에게 간했다. 옛날에 이수가 고갈되어 하나라가 망했고 황하가 마르자 은왕조가 망했습니다. 기산은 우리 주왕조의 발상지입니다. 그 기산이 무너지고 경수가 마른 것은 마치 기름과 피가 마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라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정사를 부지런히 돌보시고 여색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옆에 있던 객석보가 끼어들어 말했다. 현재 국조의 도읍은 호경입니다. 기산은 이미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에 연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주유왕은 그런 논쟁 자체가 정말 귀찮았다. 이마를 찡그리며 손을 내저었다. 궤공 말이 옳다. 조숙대는 그만 물러가라. 쫓겨나다시피 궁에서 나온 조숙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 태사 백양보를 만났다. 그는 백양보를 붙잡고 물었다. 주왕실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소. 만일 나라에 변이 생긴다면 그것은 언제쯤이겠소? 백양보는 손가락을 짚어보고는 대답했다. 10년을 넘기기 전에 커다란 변란이 일어날 것이오. 어째서 그렇소? 8궤도 64궤도 1월성신의 운행도 모두 한 가지 이치에서 비롯합니다. 선이 가득하면 복이 오고 악이 가득하면 재앙이 오게 마련이지요. 10은 영수입니다. 가득한 수라는 뜻이지요. 지금 궁성 안팎으로 악이 가득 찼는데 어찌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므로 지금 왕실은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한 것이오. 조숙대가 다시 물었다. 왕실의 신하된 몸으로 닥쳐올 재앙을 막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겠소. 왕에게 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소. 내 지금 왕께 간하고 나오는 길이요. 하지만 왕은 객석보의 말만 들을 뿐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소. 그대가 간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면 희망이 없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떠나는 것이 상책이겠지요.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 그대는 떠날 작정이요. 아니요. 나는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해석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요. 앞날에 재앙이 온다 하여 어찌 여기를 떠날 수 있겠소. 이곳에 앉아서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의무가 있소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조숙대는 방 안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새벽녘에 조숙대는 마음을 정했다. 집안 식구를 한자리에 불러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옛말에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며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말라고 했다. 이제 이 나라는 망국의 조짐이 역력하다. 나는 차마 앉아서 주왕실의 맥수지가를 들을 수가 없구나. 맥수지가는 은왕조 말기 주왕의 숙부이자 은왕조 3인 중 한 사람인 기자가 은나라 멸망 후 폐허가 된 궁전 주변으로 보리밭이 무성한 것을 보고 지었다는 노래이다. 보리는 파랗게 자라 빛나고 수수는 기름져 탐스럽구나. 아, 어리석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며 망국을 비탄하는 대표적인 시 중 하나이다. 맥수지탄이라고도 한다. 며칠 후 조숙대는 집안 식구를 데리고 호경을 떠나 진나라로 들어갔다. 후일 진나라에서는 조세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명성을 떨치게 되며 전국시대에 이르러 조씨 일무는 조나라를 세운다. 이 조씨들이 바로 조숙대의 후예들이다. 조숙대의 망명은 조정 중신들 사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모두들 동요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포성 땅을 다스리던 대부 포양이 조숙대의 망명 소식을 듣고 호경으로 달려왔다. 포성은 하왕조 때에는 본국이었다.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과거에는 어엿한 왕족이자 제후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까마득한 옛날의 일. 지금은 오로지 망국의 후예이자 주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대부에 불과했다. 포양은 고지식한 사람이었던 듯하다. 왕께서 천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진 신하를 쫓아버렸으니 나라가 텅 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직조차 보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포양은 고지곳대로 가냈다. 그러나 이미 거칠 것이 없는 주유왕이었다. 그는 땅바닥을 기어가는 벌레를 보듯 이마를 찌푸리며 간단히 명령을 내렸다. 저자를 옥에 가둬라.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것은 뇌물을 갖다 바치라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죽일 가치도 없다는 경멸의 표시였을까? 그런데 이 포양의 구금이 주유왕의 운명, 아니 주왕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흔히 세월을 흐르는 물에 비유한다. 또 쏜 화살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만큼 빠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이리라. 그랬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다. 죽음 직전에서 겨우 살아난 포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15살의 나이가 되었다. 시집가도 될 만큼 성숙했다. 포사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눈은 이른 아침의 샘물처럼 맑았고 눈썹은 가을밤의 달빛처럼 고왔으며 입술은 잘 익은 앵두 같았고 이는 보석처럼 희었다. 엉덩이까지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에선 기름이 흘렀으며 손톱은 옥을 박은 듯 윤이 났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몽롱해지지 않으면 사내가 아닐 만큼 대단한 미인이었다. 그녀가 사는 마을은 포성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촌락이었다. 그 마을의 농지는 거의 포양의 소유였다. 포양이 누구인가? 조숙대의 망명 직후 주유왕에게 충언을 올렸다가 감옥에 갇힌 포성의 영주가 아니던가. 벌써 3년째 풀려나지 못하고 죄수 생활을 하고 있다. 그 포양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홍덕이라고 했다. 포성 일대의 농지는 홍덕이 맡아 관리했다. 그는 매년 가을이 되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장민들로부터 곡식을 거두어들였다. 그 해도 마찬가지였다. 홍덕은 추수한 곡식들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포사가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섰다. 때마침 포사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비록 입은 옷은 허름하고 낡았지만 하늘에서 타고난 아름다운 자태는 가릴 수가 없었다. 우연히 우물가를 지나던 홍덕은 포사의 자태에 눈이 부셨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런 시골에 저런 절세 미인이 있다니. 그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미인을 집으로 데려다가 홍덕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는 효자였다. 아버지 포양을 구해낼 방도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홍덕은 포사의 집과 이름을 알아낸 후 포성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아버님께서 어질지 못한 왕에게 바른 말을 고하시다가 옥에 갇힌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듣자 하니 왕은 여색을 좋아하여 사방에서 미인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 사대의 딸이 이만저만한 절세 미인이 아닙니다. 황금과 비단으로 그 미인을 사서 왕에게 바치면 아버님을 옥에서 빼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산이생이 주문왕을 옥에서 구해낸 계책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은나라 주왕은 한때 서백인 주문왕의 세력을 경계하느라 그를 궁성 감옥에다 가두어둔 적이 있었다. 신하들이 백방으로 주문왕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신복부와 산이생이 미인 10명을 주왕에게 바쳤다. 이에 주왕은 주문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가 얼마 후 주문왕과 그 아들 주무왕의 공격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홍덕은 바로 이 고사를 떠올리고 아버지 포양을 구출해내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홍덕의 어머니 역시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찌 황금과 비단쯤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 어서 포사라는 아이를 데려오너라. 홍덕은 다시 길을 떠나 사대의 집으로 갔다. 사대는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홍덕이 제시한 액수는 사대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황금 100일과 비단 300필이라고요? 부족하다면 더 드리겠소이다. 홍덕은 말을 나눈 끝에 황금 200일과 비단 300필의 포사를 사기로 사대와 합의했다. 그날로 홍덕은 포사를 데리고 포성 집으로 돌아왔다. 우선 목욕을 시킨 후 날마다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수놓은 비단옷을 입히고 궁중의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포사는 영리했다. 자신의 앞날에 커다란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홍덕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랐다. 웃음과 친절보다는 차갑고 거만한 태도가 남자들의 관심을 더 끈다는 사실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포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어느덧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는 촌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도회지 여인들보다 더 세련된 기품과 몸 매무새를 자아냈다. 이제 되었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한 홍덕은 포사를 데리고 호경으로 올라갔다. 그는 먼저 주유왕의 신복이자 삼공 중에 한 사람인 괴공 석보를 찾아갔다. 무슨 일로 왔는가? 제 친척 중에 포사라는 절세미인이 있는데 천자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왕께서는 무척 분주하신데 쉽게 아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고개를 돌리는 객석보 앞에 홍덕은 미리 준비해간 보화를 내놓았다. 객석보의 눈이 반짝 빛났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아비만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자네가 말한 미인이 왕의 눈에 들기만 한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객공 어르신만 믿겠습니다. 다음 날 객석보는 궁으로 들어가 주유왕에게 아뢰었다. 지금 포양의 아들 홍덕이 아비를 살리기 위해 특별히 포사라는 절세미인을 구해왔습니다. 홍덕의 효성을 보아서라도 포양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미인이라는 말에 주유왕은 귀가 번쩍 뜨였다. 포양의 아들이 바쳤다는 그 계집을 데려와 보아라. 잠시 후 한 여인이 전각 안으로 들어왔다. 포사였다. 그녀는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궁중예법에 맞춰 주유왕에게 사뿐히 절을 올렸다. 그 자태가 흡사 꽃잎 위로 내려앉는 한 마리 우아한 나비 같았다. 삽시간에 전각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포사의 얼굴에 눈길을 고정시켰다. 그만큼 포사는 무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주유왕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포사의 용모와 행동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의 눈에는 벌써부터 기쁨의 빛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이제껏 이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있던가. 지금 궁 안에 있는 여인들도 미인이라 하여 데려왔는데 포사에 비하면 미인이라는 말이 가당치도 않았다. 보름달과 반딧불만큼의 차이였다. 포양을 풀어주고 지난날의 벼슬을 돌려주어라. 주유왕은 명을 내리고는 포사를 데리고 별궁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주유왕은 포사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 포사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이한 잠자리 기술을 타고난 모양이다. 주유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보았다. 다음 날 그는 별궁 후원에 경대를 지어 포사를 들여앉혔다. 이는 은나라 주왕이 녹대를 지어 달기를 총애했던 것을 흉내낸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주유왕은 포사를 떠나지 못했다. 앉으면 그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서면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마실 때면 잔을 하나로, 밥을 먹을 때는 같은 그릇으로 했다. 조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면 많이 하는 편이었고 백관들은 왕을 보러 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주유왕 3년 때의 일이었다. 포사의 등장과 함께 왕실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이제 포사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주유왕의 삶과 통치 모두를 뒤흔든 중심인물이 되었다. 주유왕은 즉위하기 전 이미 결혼을 했다. 부인은 신나라 제후의 딸이었다. 신나라는 지금의 하남성 남양시 일대로 백의의 후예에 내린 본국이다. 당시 제후를 지칭할 때는 나라 이름과 자귀를 합쳐 부르는 것이 관례였다. 신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작의 나라였으나 주유왕 즉위 후 국구의 예우를 받아 후작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우라고 불렀다. 대대로 신나라 성은 강씨였다. 새 왕후 강씨는 질투심이 강한 여자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량이 넓은 여인도 아니었다. 구중궁궐이라고는 하지만 궁성 안소식은 오히려 내궁 쪽이 빨랐다. 주유왕이 별궁에 경대를 짓고 포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을 강후가 듣지 못할 리 없었다. 기분이 언짢았다. 괘씸한 것, 질투심에서만은 아니었다. 제후들과 조정백관들에게 관직이 있듯이 후궁들 사이에도 나름대로 자귀가 있었다. 강후는 왕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궁 조직을 총지휘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라 할지라도 일단 조직의 최고 통치자인 왕후의 명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내궁의 질서요, 규칙이요, 관례였다. 그런데 포사는 내궁의 관례를 따르기는커녕 궁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왕후 강씨에게 인사조차 올리지 않고 있었다. 강후로서는 당연히 괘씸하다라고 생각할 만하였다. 더더욱 주유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으니 강후로서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대관절 어떻게 생긴 계집인지 구경이나 한번 해야겠다. 벼르던 끝에 나를 잡아 포사가 머물고 있다는 경대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를 잘못 잡은 것일까 아니면 언제 가도 마찬가지였을까? 강후가 경대로 들어갔을 때 주유왕은 침상에 누운 채 포사를 품에 안고 있었다. 강후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두 사람은 본체 만체 그짓거리를 멈추지 않았다. 더욱이 누운 채로 강후를 쳐다보는 포사의 눈길은 길거리의 똥강아지를 쳐다보듯 아무런 표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이 못된. 강후는 기가 막혔다. 방 한가운데 서서 숨을 시근덕거리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래도 포사는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다. 강후의 눈에서 퍼런 불이 일었다. 침상 앞으로 한 발 다가서며 찢어지는 음성으로 욕을 퍼부었다. 어디서 요망한 년이 나타나 궁 안을 어지럽히느냐. 다급한 것은 주유왕이었다. 그는 강후가 손찌검이라도 할까 두려워 얼른 포사 앞을 가로막았다. 이 여자는 내가 새로 얻은 후궁이요. 아직 지위를 정하지 못해 왕후에게 인사시키지 못했으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이러한 주유왕의 행동에 강후는 오히려 맥이 빠졌다. 더 이상 악을 쓸 마음도 사라졌다. 채통을 지키십시오. 이 한마디를 남기고 휑하니 몸을 돌려 경대를 나가버렸다. 포사는 여전히 침상 위에 누워 남의 일 묻듯 주유왕에게 물었다. 방금 전에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왕후이니라. 아마도 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니 내일 가서 인사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러나 포사는 새침하니 등을 돌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녀는 정궁으로 가서 강후에게 인사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강후는 마음이 울적했다. 정궁에 틀어박혀 근심과 고민에 쌓인 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때로는 분을 이기지 못해 혼자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강후에게는 약관의 아들이 있었다. 태자 의구였다. 하루는 의구가 문안 인사차 정궁에 들렀다가 수심에 가득 찬 강후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물었다. 어머니의 안색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생겼습니까? 강후는 아들 앞인 것도 잊고 눈물부터 글썽였다. 왕께서 포사라는 새 계집에 빠져 이제는 정실과 첩도 구분하려 하지 않으시는구나. 언젠가 그 계집이 뜻을 얻으면 우리 모자는 발붙일 곳조차 없어질지 모르겠다. 어머니 강후의 눈물 섞인 대답에 태자 의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런 일이라면 소자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그 계집을 혼내주겠습니다. 며칠 후 의구는 자신의 신복 궁인들을 시켜 별궁 화원의 꽃들을 닥치는 대로 꺾어댔다. 그 바람에 궁인들과 포사의 궁녀들 사이에 한바탕 말다툼이 일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는 태자의 명을 받들어 이 꽃들을 왕후께 바치려는 것이다. 누가 감히 막을 것인가? 서로 다투는 소리가 별궁에 가득했다. 포사는 시끄러운 소리에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가보았다. 궁녀들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포사는 화가 치밀었다. 행패를 부린 궁인들을 막 야단치려는 순간 태자 의구가 나타났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다짜고짜 포사의 검은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너는 대관절 어떤 계집인데 감히 왕후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 눈엔 사람도 보이질 않는 것이냐? 오늘 내가 누군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의구는 포사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고 차고 때렸다. 그 바람에 포사는 반쯤 정신을 잃고 나자빠졌다. 오늘은 이쯤에서 용서할 테니 앞으로 조심하여라. 어느 정도 분이 풀린 의구는 발길질을 멈추고 별궁을 나갔다. 졸지에 변을 당한 포사는 겨우 경대로 들어가 부끄러움과 아픔, 분노, 억울함에 눈물을 마구 쏟았다. 그때 조례를 마친 주유왕이 별궁으로 들어왔다. 그는 포사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내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포사는 대답 대신 주유왕의 소매자락을 움켜잡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답답하구나.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아라. 포사는 울음을 그치고 조금 전에 별궁 화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주유왕으로서는 선뜻 믿기지 않는 얘기였다. 태자의 나이가 어린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포사는 다시 서럽게 통곡하며 원망하는 말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 포사가 일부러 지어낸 말이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주유왕은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을 짐작했다. 아마도 오늘 일은 내가 왕후에게 인사를 올리지 않아서 생긴 모양이다. 정말로 태자가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렸다면 이는 필시 왕후가 시킨 일일 것이다. 내가 곧 왕후와 태자를 불러 조치할 터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러나 포사는 주유왕의 그 말이 성에 차지 않았다. 벼랑간 눈물을 그치더니 주유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 일은 태자가 왕후를 위해 원한을 갚으려 한 짓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태자는 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몸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애를 입어 저는 이미 잉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의 한 목숨은 곧 2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왕께서는 저를 궁 밖으로 내쫓으십시오. 우리 모자의 목숨이나 보존할까 합니다. 포사의 말에 주유왕은 2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다. 내가 잉태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를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은 곧 2 목숨을 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포사를 주유왕은 2 팔로 힘껏 껴안았다. 잉태를 했단 말이지, 잉태를? 우하하.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내보낼 리 있겠느냐? 내일이라도 당장 행패를 부린 태자를 궁성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겠다. 조정에 나가 정사를 의논하는 일은 귀찮아했으나 이런 일에는 신속했다. 다음 날로 주유왕은 조정과 왕실에 전지를 내렸다. 태자는 무모하고 예의가 없으니 장차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 틀림없다.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신나라에 가서 근신하도록 하라. 왕명을 받은 태자 의구는 별궁으로 달려가 부왕께 하소연하려 했으나 주유왕은 이미 별궁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굳게 닫아건 뒤였다. 아, 포사라는 계집이 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길게 탄식했다. 그러나 어쩌랴 자신에게는 아무 힘도 없는 것을. 태자 의구는 눈물을 뿌리며 신나라를 향해 떠나갔다. 신나라는 강우의 아버지인 신우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의구에게는 외가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강우는 비통함과 안타까움에 사로잡혔다. 내가 공연한 것을 얘기하여 태자의 신세만 망쳤구나. 그 뒤로 강우는 웃음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오로지 의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세월을 보냈다. 왕실에 경사가 있었다. 왕후나 다른 후궁의 몸에서 왕자가 탄생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경사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다. 입궁한 지 얼마 안 돼 태자 의구를 궁성 밖으로 쫓아낸 바 있는 포사의 몸에서 왕자가 태어난 것이다. 과연 이것을 경사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쩐지 불안하다. 주왕실의 앞날을 염려하는 신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주유왕만은 포사가 낳은 갓난 왕자를 보배처럼 사랑하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다. 이름을 백복이라 지었다. 암군 밑에는 간신히 들끓게 마련이다. 기가 막히도록 왕이 원하는 바를 끄집어내어 긁어댈 줄 알았다. 삼공에 오른 객석보와 윤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유왕의 백복에 대한 사랑이 여간 끔찍하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는 자주 눈짓을 교환했다. 모름지기 왕실은 후사가 튼튼해야 하겠지요. 두말하면 잔소리 외당. 포낭낭을 어찌 생각하시오? 포낭낭이란 포사를 가리킵니다. 한번 찾아가 뵐까요? 좋은 생각이 외당. 의논을 마친 객석보와 윤구는 어느 날 비밀리에 포사가 거처하고 있는 경대를 찾아갔다. 아, 왕자를 낳은 후의 포사는 더욱 아름다웠다. 지나친 아름다움을 농염이라고 하던가. 그랬다. 포사는 농염했다. 객석보와 윤구는 눈이 부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가슴이 울렁거리며 마음 한구석에서 음심이 일어날 정도였다. 그런 객석보와 윤구의 마음을 짐작하기라도 한 듯 포사는 날아갈 듯 인사를 올렸다. 조정 대신들께서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능란했다. 이제 그녀는 예전의 포사가 아니었다. 두 대신은 정신이 아찔했다. 긴히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 왔사옵니다. 가슴을 진정시키려 해도 자꾸 말소리가 떨려 나왔다. 저같이 천한 것에게 의논이라니요. 백복 왕자에 관한 일입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윤구보다는 나이가 많은 객석보가 그래도 노련했다. 말을 장황히 늘어놓아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암시만으로 충분하다고 객석보는 경황 중에도 판단했다. 백복에 관한 일? 포사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입이 열리지 않는다. 실내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 침묵이 견디기 어려운 듯 윤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솟았다. 이윽고 포사의 입술이 동백꽃잎처럼 움직였다. 들어보겠습니다. 객석보는 들키지 않게 가는 숨을 내쉬었다. 백복 왕자의 장례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물론 낭낭의 앞일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포사 역시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할 만큼 어리석은 여인은 아니었다. 이미 그녀 자신 태자 의구에게 모욕을 당한 이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던가. 저는 왕실이 시끄럽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경들께서 조용히 처리하시면 그만입니다.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들과 천하를 함께 경영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포사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짧은 대화 속에 많은 함축된 내용이 오갔다. 객석보와 윤구는 만족의 웃음을 흘리며 경대를 나왔다. 왕후 강씨는 서글펐다. 포사가 왕자 백복을 낳은 뒤로 강후는 주유왕에게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강후도 주유왕의 발길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신나라로 쫓겨난 태자 의구가 다시 궁성으로 돌아올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앉아도 태자 생각, 누워도 태자 생각뿐이었다. 이런 강후를 보다 못한 한 궁녀가 조용히 그녀에게 아뢰었다. 왕후께서 태자를 보고 싶으시다면 어찌 신나라로 편지를 보내어 태자에게 잘못을 빌게 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왕께서 태자의 사죄를 받아들여 다시 불러들이시면 모자분이 서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후는 안타까운 듯 대답했다. 내 어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다만 편지를 전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이 한 일뿐이구나.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저의 어미 오노가 의술에 능합니다. 왕후께서 병들었다 하시고 저의 어미를 궁 안으로 불러들여 편지를 건네주면 제 오라비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나라로 달려가 편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강후는 궁녀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왕께서 요사한 계집을 사랑하매 우리 모자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구나. 이 어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플 뿐이다. 더욱이 요사한 계집이 아들을 낳아 왕의 총애가 더욱 깊어졌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부왕에게 표를 올려 용서를 구한다면 혹여 왕께서 너를 다시 궁성으로 불러들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리 되면 앞날에 대한 계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강후는 병이 들었다 핑계하고 의녀 오노를 정궁으로 불러들였다.
이미 딸인 궁녀에게서 자세한 내막을 들은 오노는 진맥하는 척하면서 강우가 건네주는 편지를 받아 옷깃 속에 감추었다. 속히 달려가되 늦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전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알았겠는가. 강우가 거처하는 정궁 안팎으로 포사와 객석보의 첩자들이 가득 깔려 있을 줄을. 강우가 오노에게 밀서를 전달하는 그 시각에 경대에서는 포사가 신복궁인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 오노가 궁문을 나설 때를 기다려 그 몸을 샅샅이 수색하라. 이런 줄도 모르고 오노는 강우가 내린 상품 비단 2필을 받아 정궁을 나왔다. 오노가 막 궁성 문을 나가려 할 때였다. 문을 지키던 궁감이 오노 앞을 가로막았다. 그 비단은 무엇이냐? 저는 의녀입니다. 방금 왕후의 진맥을 살피고 오는 중입니다. 이 비단은 왕후께서 상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느냐? 다른 것이 있을 리 없질 않소. 오노는 태연히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포사로부터 지령을 받은 궁감이었다. 손을 내밀어 오노의 몸을 만지려 들었다. 내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직접 몸을 수색해봐야겠다. 오노는 궁감의 태도가 이상한 것을 알고 당황했다. 얼른 몸을 틀었다. 그러나 궁감의 손이 먼저 오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바람에 옷이 찢어지며 옷깃 사이로 봉해진 편지가 삐져나왔다. 궁감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흘렀다. 이것도 왕후에게서 받은 비단이냐? 궁감은 오노를 경대로 끌고 갔다. 강우의 편지를 읽어본 포사는 눈꼬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이런 음모를 꾸미다니. 저 계집을 빈방에 감금하고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에 붙이도록 하라. 강우의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포사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방 안에 오노의 비단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이 강우의 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치밀었다. 비단을 집어들고 갈기갈기 찢었다. 그제야 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주유왕이 경대로 들어왔다가 방 안 가득히 찢겨진 비단 조각을 보았다.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 포사는 울음부터 터뜨렸다. 신첩은 참으로 불행한 여자입니다. 어쩌다 왕의 은총을 받아 구중궁궐에 들어왔으나 왕후의 투기로 목숨마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왕후가 태자에게 보내려던 편지입니다. 왕후는 반드시 우리 모자의 목숨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느니 저는 차라리 왕의 손에 죽겠습니다. 부디 왕께서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주유왕은 포사가 건네주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강우의 필적이 틀림없었다. 내용도 포사가 말한 그대로였다. 이런 괘씸한. 주유왕의 두 눈에 분노의 빛이 일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왕후의 의녀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왕께서 직접 의녀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의녀를 끌어내오너라. 오노가 끌려 나왔다. 주유왕은 대뜸 칼을 뽑아 오노의 목을 내리쳤다. 핏줄기가 튀었다. 그 광경을 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이었다. 주유왕은 전에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조정으로 나갔다. 조례를 마친 후 앞 대열에 서 있는 중신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왕후의 투기가 대단하고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깊으니 만백성의 어미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듯 싶소.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하면 좋겠소? 중신들은 어리둥절했다. 강우의 투기가 심하다는 말은 금시초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객석보와 윤구만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었다. 두 사람은 지난밤 포사로부터 오늘 이런 논의가 있을 줄 미리 귀띔받았던 것이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는 중에 객석보가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왕후는 육궁의 주인입니다. 비록 덕이 모자라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구금하여 문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폐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후 후궁 중 덕이 높고 어진 분을 간택하여 천하의 어머니로 삼으면 실로 만세의 복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객석보의 말을 들은 중신들은 기가 막혔다. 뭐라 반박하려는데 이번에는 윤구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객공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신이 듣건대 포사가 덕성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니 육궁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여겨집니다.
객석보보다 한술 더 뜨는 발언이었다. 비로소 중신들은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말이 맞춰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객석보와 윤구의 말을 들은 주유왕은 대단히 흡족했다. 혹시나 공경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우려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아닌가. 게다가 다른 중신들까지 아무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다. 주유왕은 신바람이 났다. 강우를 폐위하면 태자는 어찌해야 하는가. 어미는 자식을 귀히 여기고 자식은 어미를 귀히 여기는 법입니다. 어미를 폐위키로 했는데 어찌 그 아들을 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의구를 폐하고 백복 왕자를 동궁으로 삼아 사직의 복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객석보와 윤구가 분위기를 잡아가는 가운데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주유왕은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전지를 내렸다. 강우를 폐하고 포사를 왕후로 삼노라. 또한 태자 의구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왕자 백복을 동궁에 봉하노라. 포사는 마침내 왕후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가 궁중에서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조정에 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 뒤늦게 주유왕의 해괴한 처사를 가나는 중신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유왕과 객석보와 윤구는 그들을 모두 의구의 일당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거나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고 있던 태사 백양보는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다. 삼강이 끊어졌으니 주나라가 망하는 것이 눈앞으로 다가왔구나. 그는 늙었음을 핑계로 벼슬에서 물러나 집에 집거하였다. 그 무렵 정나라 군주는 정백우였다. 백작의 자귀를 받았기 때문에 정백우로 불리는 것이다. 우는 이름이다. 정나라는 신생국가였다. 주선왕 22년에 처음으로 섬서성 화현 부군의 봉지를 받고 국호를 정의라 하였다. 그는 주선왕의 이복동생이니 주유왕에게는 숙부가 된다. 정나라 창업자 정백우는 이 무렵 주왕실의 사도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정나라를 다스리기보다 주나라 조정에 들어와 있는 적이 더 많았다. 그런데 조정일을 보다 보니 주왕실이 너무 어지러웠다. 조카인 주유왕은 포사에게 빠져 왕후와 태자를 제멋대로 폐하고 객석보와 윤구는 간사한 말만 일삼아 조정의 충신들을 모조리 내쫓고 있는 형편 아닌가. 어수선하다. 이러다가는 본국마저 잃어버리겠다. 정나라는 주왕실의 수도인 호경과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주왕실이 무너지면 자연히 정나라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본국을 옮기는 것 외에는 정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없었다. 어디로 옮길 것인가? 정백우는 고민했다. 전복과 백양보가 생각났다. 그라면 알 것이다. 정백우는 백양보가 칩거하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이때의 문답을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백우가 백양보에게 물었다. 조정의 재난이 만소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화를 면할 수 있겠소? 낙수 동쪽이라면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낙수 동쪽이요? 그곳에는 괭나라와 회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나라 군주는 이익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백성들이 군주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공께서는 지금 사도라는 높은 벼슬에 있으므로 동객과 회의 두 군주는 반드시 공께 잘 보이려고 토지를 떼어줄 것입니다. 공이 통치만 잘하면 그 두 나라 백성들은 모두 공에게 귀순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낙수 동쪽으로 갈 것을 권합니다. 처음 정백우는 남방 쪽에 마음을 두었었으나 백양보의 충고를 듣고 결국 낙수 동쪽 지금의 하남성 일대로 이주하였다. 백성들까지 데리고 가는 만큼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황하 남쪽에 새로 도읍을 잡으니 그곳이 곧 신정이다. 현재의 하남성 성도인 정주시 남쪽에 해당한다. 주유왕은 여전히 포사에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조석으로 내궁에 머물며 한시도 포사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 포사는 자신의 소원대로 강우를 냉궁으로 내쫓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건만 도무지 웃지를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다. 그 차가움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한겨울날의 서리꽃 같은 이미지라고나 할까? 그것은 포사의 천성일 수도 있겠으나 추론해보면 그녀가 자라온 환경 탓일 수도 있었다. 포사의 탄생에 관한 모든 역사 기록은 야담이나 설화의 성격이 짙다.
한결같이 포성에서 올라온 2마리 용의 거품을 밟은 궁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적고 있다. 정확도를 유별나게 따져 기록했다는 사마천의 사기도 이 설화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잉태 기간이 40년이라면 현대인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용의 거품이라는 것도 왕의 정액을 상징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째서 모든 기록이 포사의 탄생을 이처럼 기괴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본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생존 싸움에서 이긴 자가 당시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논리와 이유를 전개해 나간다. 이긴 자는 옳고 패배한 자는 나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승리자는 승리한 이유가 있고 패배한 자는 패배한 이유가 있다고 기록하는 것이다. 포사에 관한 탄생을 이런 논리에 적용시키면 어느 정도 그 기괴한 출생의 궁금증이 풀린다. 주왕조는 사실상 주유왕 때에 이르러 멸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주왕실을 멸망시킨 새 정권은 당시의 개념으로 본다면 대역 행위에 해당된다. 정당성을 부여해야 했으리라. 그 희생자의 대표로 찍은 것이 포사였음에 틀림없다. 포사는 태어날 때부터 요사스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야 주왕실의 멸망이 정당화되며 주왕실을 무너뜨린 새 집단은 정의를 수행한 것이 된다. 그들 입장에서는 포사가 가능한 한 악한 여자라야 했다. 마침 주유왕의 총애를 받은 포사는 시골뜨기 출신이었다. 신분도 태생도 분명치 않았다. 그런 여자의 출생을 기괴하게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참으로 잘도 만들었고 열심히 홍보했을 것이다. 멸망당한 왕조의 기록보다는 승자의 기록이 더 널리 보급되게 마련이다. 게다가 포사의 출생 이야기는 재미나기까지 하다. 야담이나 설화는 4발로 뛰는 말보다도 빠르다. 급속도로 전파되었을 것이다. 어느덧 사람들은 포사는 이러이러한 여자였다라고 굳게 믿어버렸다. 실제로 포사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상당히 파란만장했을 것이다. 현대판 소공녀이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아였을지도 몰랐다. 만일 궁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면 주선왕의 딸일지도 모른다. 주선왕이 건드린 어린 궁녀가 임신을 했다. 그 궁녀는 겁이 나서 왕에게도 왕후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리라. 혼자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10달이 지나 해산하게 되었다. 이제는 비밀에 붙일 수가 없었다. 왕후의 문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용의 정기를 끌어대는 길밖에 없었다. 해산한 궁녀로부터 용에 관한 얘기를 들은 강우 역시 그 말을 액면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왕의 자식이다. 그러나 강우는 궁녀의 말을 믿는 척했다. 그것이 속이 편하고 별 말썽이 없다. 능히 그렇게 할 만한 도량을 지닌 여자였다. 만일 태어난 아이가 사내 아이였다면 강에다 갖다 버리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계집아이였다. 버려도 아무 미련이 없다. 주선왕은 이러한 내막을 알고 강우 보기가 민망했음에 틀림없다. 아이의 계집아이를 죽여버림으로써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과잉 제스처를 취했을 것이다. 왕궁에서 태어났든 민가에서 태어났든 어쨌거나 포사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 손 저 손 거치다가 혹은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포성 땅의 대부 포양의 집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자신의 출생과 성장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 비관했을 것이다. 아니 세상을 저주했을 것이다. 복수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포사는 차가운 여인으로 변해갔다. 그런 중에 헌상품이 되어 주유왕의 후궁이 되었다고 상상하면 어떨까? 얘기가 잠시 옆길로 빗나갔다. 이상한 일이다. 후궁 시절에는 강우와 태자 의구의 시달림 때문에 웃을 여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왕후가 된 지금에 와서는 한 번이라도 웃어야 하지 않겠는가? 포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주유왕은 그것이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기어코 포사를 웃게 하리라. 급기야 이런 오기가 일었다. 포사가 좋아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 보았다. 악공을 불러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고 119 배우들에게 갖은 묘기를 부려보게도 했다. 날마다 다른 술과 음식으로 포사의 얼음장 같은 얼굴을 풀어보려고도 했다.
그런데도 포사는 미소 한 번 짓지 않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날 주유왕은 애원하다시피 포사에게 물었다. 포사가 겨우 대답했다. 저는 본시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날 강우의 의녀에게서 뺏은 비단을 손으로 찢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소리가 몹시 상쾌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런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구나. 주유왕은 즉시 비단 100피를 들여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궁녀들을 시켜 비단을 찢게 하니 그날부터 내궁 안에는 비단 찢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그런데도 포사는 웃지 않았다. 주유왕이 다시 물었다. 비단을 찢는데도 어째서 웃질 않느냐? 비단 찢는 소리가 싫지는 않으나 웃을 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주유왕은 더욱 오기가 발동했다. 이번에는 궁성 안팎으로 널리 전지를 내렸다. 주유왕은 아니, 내가 왕후의 웃는 모습을 꼭 보고 싶소. 경은 왕후를 웃게 할 묘책이 없겠소. 객석보는 신중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한참을 고민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다가 드디어 대답했다. 대왕의 소망이라면 소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어야 할 터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약간의 대범한 발상이 필요하옵니다. 대범한 발상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객석보는 은근히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대왕께서는 선왕께서 설치하신 봉화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긴급 상황 시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도성을 구출하러 오는 체계 말입니다. 지금은 태평성대라 봉화를 올린 적이 없지만 오늘 밤 봉화를 올리시면 제후들이 모두 급히 달려올 것입니다. 그들의 분주하고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면 왕후께서도 웃음을 참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주유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무릎을 쳤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계책이오. 오늘 밤 왕후와 함께 망변루에서 직접 이를 구경하겠소. 당장 준비를 하시오. 밤이 되고 주유왕은 왕후와 함께 망변루에 올랐다. 그는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다. 오늘 밤은 특별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오. 이 또한 천하를 다스리는 나의 능력이라 하겠소. 객석보는 모든 봉화대에 불을 지피라는 명을 내렸고 도성을 둘러싼 하늘은 금세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한편 먼 곳에서 봉화를 본 제후들은 크게 놀랐다. 도성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군사를 이끌고 서둘러야 한다. 제후들은 급히 병력을 모으고 먼 길을 달려 도성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성에 도착한 제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성은 평화로웠으며 망변루 위에서는 한껏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제후들이 이를 보고 분노하며 외쳤다. 도성이 위험하다 믿고 달려왔더니 장난에 불과하지 않은가. 제후들은 주유왕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한편 왕후는 이런 혼란스러운 광경에 결국 빙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오. 그날 밤 왕후의 미소를 얻은 주유왕은 기뻤지만 제후들의 불만은 점차 쌓여갔고 이는 주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씨앗이 되고 말았다. 왕의 어리석음과 객석보의 관계는 결국 큰 비극으로 이어졌으니 왕후의 미소라는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다.